지난 시간을 통해서 국립생태원의 건립에서 설계 조성까지 생태 복원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생태원이 생태적 복원 모델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원장님과 우리 생태원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 복원에 대해 더 깊숙이 알아보고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주실 이장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오늘은 생태 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생태 복원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태계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훼손된 생태계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 병을 고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의사들이 청진기를 대거나 한의원에 가면 맥박을 짚죠. 그래서 생태계가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가를 진단하는 진단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상인의 몸을 알아야 병든 사람도 알 수 있듯이 정상적인 생태계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생태 복원입니다. 그건 단순히 나무를 심거나 식물을 심는 것과는 좀 다른 걸까요? 그렇죠. 아주 다르고 아픈 자연을 치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이 스스로 유지되고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태 복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우리도 이런 데가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지 않아도 나아요. 약을 바르지 않아도 낫는데,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이런 약을 바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도와주는 것은 우리 상처에 약 바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착각을 해서 내가 완전히 고쳐야 된다 하는데, 우리말에 긁어부스럼 만든다 있죠. 바로 그렇게 하게 되면 긁어부스럼이 생겨서 오히려 생태계가 더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칙이 있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칙이 지키지 않아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은 만들 때부터 그 복원하는 모델을 만들어준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역의 복원을 하려면 국립생태원에 가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모방해야 진정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복원의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있기도 하나요? 그렇죠. 훼손이 약할 때는 그 사라진 종이라든가 위기에 처한 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심하게 파괴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했던 것처럼 공업단지와 같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곳은 흙도 많이 변해 있어요. 토양이 산성화되고, 산성화되면 pH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분이 없어지고 독성 물질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 토양 개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라진 종을 참조 생태가 비교해서 채워주는 작용을 해야 되고, 그래도 여전히 오염물질이 나올 때는 오염물질에 내성을 갖는 종을 도입하고 해야 훼손된 생태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과거의 조림이나 조경을 훨씬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 1차시에서 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혹시 경관 복원은 어떤 건가요? 경관 복원은 여러 개 생태계가 연결됐을 때 이들이 단절돼서 파괴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하천은 우리 주식인 쌀을 얻기 위해서 하천의 수변 공간을 대부분 논으로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는 수역, 물이 있는 구역과 수변 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하천은 대부분 수변 구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천 생태계에서 번식을 한 양서류 같은 것이 육상 생태계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도시나 농경지가 있고 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과 연결시켜주는 하천 복원도 하고 산림 복원도 해서 연결된 공간, 이런 것은 정전 차원의 복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온전한 생태적 공간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태계 복원을 넘어 경관의 복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복원에서는 경관 복원만 하면 되는 건가요? 경관 차원의 복원도 있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은 밑에는 상록 화렵수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 지역은 개발이 됐어요. 그럼 기후변화가 돼서
얘네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 낙엽파리 수림들에 지나서 구상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과거에는 한 1400m, 해발 1400m까지 있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기 온대수종으로 바뀌었어요. 소나무가 들어가고 신갈나무가 들어가고, 그러면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여건이 맞지 않을 때 이동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이동 보조 전략, Assisted Migration, 이런 복원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관을 넘어서 지역 차원의 복원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작은 것부터 회복해 나가야 이제 경관 전체도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심각한 기후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생태 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생태적 복원이 많이 진행되고, 그래서 유엔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상처받은 지구 치료 기간으로 정해서 지구 전체를 개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면적의 한 35배 면적에 해당되는 숲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 세계에서 약 7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여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경제 대국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좀 경제 대국에 걸맞는 동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지 않는 건 저희가 모두 조건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생태 복원을 하는 연구자들이 우리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됐고, 그 중요성을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할까요? 훼손의 수준이 약할 때는 그냥 두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수동적 복원이라고 하죠. 아까 복원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 복원이라고 한다면 자연의 과정에 맡겨둔 것은 수동적 복원, 영어로는 Passive Restoration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저도 얼마 전에 낸 논문이 우리 DMZ, 한국전쟁 후에 그대로 둔, 뭐 그대로 뒀다기보다는 지뢰 때문에 간섭을 못한 그 공간에서 자연이 회복되는 과정을 패시브 레스토레이션, 수동적 복원이라고 해서 논문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 간섭에 의해서 훼손될 때 좀 훼손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로 하죠. 훼손된 공간은 이제 보관 작업이 꼭 필요하군요. 그러면 생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원 방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요즘에 그전에는 다 국가가 지원하거나 지방자치제가 지원하는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ESG라는 말 들어보셨죠? Environment, Social 또는 Governance,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에 많은 압력을 가했으니까 거기서 얻은 이익을 제공해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등장했는데, 아마도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의무적으로 ESG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투자해주면 우리 생태원 같은 데서 그 돈을 가지고 훼손된 생태계를 고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런 투자를 해주면 우리가 그들이 ESG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준다. 거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이 흡수할 수 있는 탄소 흡수능을 평가해줘서 기업이 탄소 중립 계획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추가로 주겠다. 그러면 더 많은 기업이 우리에게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생태 복원은 단순히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생태 복원을 체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세계는
이미 기초연구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갖고요. 생태복원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품을 파는 것처럼 복원한 생태적 공간을 팔고 사고 할 정도로 세계는 정상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이론적 토대조차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소위 기득권 세력, 즉 조림을 하던 사람들, 조경을 하던 사람들이 생태복원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인들은 그냥 식물을 심으면 복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동태를 돌아보고 학회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국제생태보건학회 가면 한국인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보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많은 지원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보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국제학회에 가서 발표가 없느냐? 이것은 제대로 된 보건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바꿔야 될 주제고 이제 국민들도 그걸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원에 가봤더니 숲을 이렇게 만들었더라. 그런데 우리 아파트 조경은 왜 이러냐? 또 복원을 했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때 학문적 발전도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일이네요. 또 요즘에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 자연기반 해법은 뭐냐면 생태계는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식물에게 비료를 공급해 준다 하는 것처럼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면 그것을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그럼 에너지는 연력학 법칙상 분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갈 때는 동력만 있으면 되는데 본넷 뜨거워지고 배기가스도 나와요. 이런 것들은 환경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죠. 그러면 에너지를 안 쓰면서 고치자. 그게 자연 기반 해법입니다. 자연이 발휘하는 기능을 활용하자. 우리가 상처 났으면 자발적 치료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원을 해서 그 생태계가 발휘하는 기능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까지 가 있는 것이 선진국의 수준이고 우리는 한참 멀었죠. 저희도 이제 따라가면서 많이 이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복원 단계에서 복원하고 나도 혹시 사후 관리 같은 것도 있나요? 복원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건 진단평가, 그 다음에 참조생태 정보 수집,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복원 계획을 세우고 복원을 실행을 하고 정착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수능 관리라고 해서 고치는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복원 효과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원의 절차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생태계를 다시 연결하고 상처난 땅을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게 연구가 생태 복원이네요.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복원 연구를 하면 좋을까요? 복원 생태학은 응용 생태학입니다. 그럼 응용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생태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립생태원에서는 그간 약 30년간 우리나라 생태계를 연구한 자연환경 전국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DB로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제가 참조생태 정보라고 했죠. 복원을 할 때 모델이 돼야 될 그 정보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복원을 해야 되고 이제는 조림 수준은 확실히 넘어서야 되고 조경의 수준도 넘어서야 됩니다. 심지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까지도 이제는 그런 복원을 하지 않습니다. 조림이나 조경의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일본보다는 그래도 중국보다는 앞서 있겠거지 하는데 이 분야는 중국보다도 크게 우리가 뒤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태 복원은 단순히 자연 치유가 아니고 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 생태원 외에도 보건 생태학의 원리가 반영된 사례가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실제는 많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이 분야 그 개념이 아직 정립되질 않아서 보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곳은 많이 있지만 실제
그런 제대로 된 복원된 모습을 찾아보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그래서 언뜻 떠오르질 않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생태원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원을 하려면 군집을 이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생태계가 변화하는 천위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 생물, 종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공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학에서 일반 생태학, 식물 생태학, 보건 생태학, 경관 생태학 과목은 들어야,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실제 생태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우선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생태 복원은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가 있다면 전부 생태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육은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꼭 교육을 받아서 참복원을 실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복원에 앞장서고 계시군요. 그러면 혹시 생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부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제 씨앗이나 이런 게 날라오게 된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숲을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숲이 안정된 숲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숲이 있으면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놔두면 작은 나무, 풀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 가디건을 입었는데 겨울에 추울 때 여기다 걸치는 망토 있죠. 망토가 있고 여기 옷 소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걸 망토군락, 소매군락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면 안에 틈이 안 보이니까 외래종이라든가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종들이 침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걸 보호식재라고 하는데 복원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등산로 주변 같은데 이런 보호식재를 해주면 외래종이 많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희 집이 반포인데 저희 집 뒷산에 가면 미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전에는 여기에 서양등골나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여기다가 산철 쪽을 등산로변에 쫙 심었어요. 그러니까 서양등골나물 외래종이 현저히 줄어드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냥 우리 강아지하고 산책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국제저널에 논문으로 실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생태 복원을 하고 난 그 구역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조금 통제가 되는 건가요? 처음에 정착할 때까지는 관리를 해주지만 보통 생태 복원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원 사업한 것이 정착하면 그대로는 자연의 과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를 계속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연을 보존하는데 생태 복원과 이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태 복원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태 복원을 제대로 하는 것은 제 땅에 맞는 식물을 우선 심어주는 거예요.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게. 그러면 식물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조건의 장소에 심어주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겠죠. 그럼 광합성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소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혜택은 많이 주고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은 정화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탄소 중립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발생량이 흡수량의 15배 정도가 많아요. 서울과 같은 경우는 0.5%만 흡수하고 99.5%를 밖으로 내놔요. 생태복원을 바르게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탄소 중립 정책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태 복원과 자연을 살리는 걸 넘어서 기술 발전, 그리고 지구 환경 보호,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복원 활동을 저와 같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복원은 당연히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국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그런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엔이 추구하는 상처받은 지구 치료 이런 것도 전문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는 이론적 토대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생태보건학회에서
지침을 만들어 줬어요. 그 지침을 갖다 각국에서 그것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국립생태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인자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혜택은 쉽게 우리가 보면 이 세종시 주변을 흐르는 미호강이 있어요. 그 미호강에서 제가 자연 스스로 복원하는 곳을 찾았어요. 세종시가 만들어지니까 주변의 자연을 지킨다고 해서 하천을 자연 상태에 맡겨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버드나무 숲이 넓게 형성이 됐어요. 그것의 탄소 흡수 능력을 측정해 보니까 산림식생의 3배 내지 5배 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것을 확인했고, 그냥 확인한 것만 하면 안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저널에 논문을 실어서 그것이 2편의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크고, 우리나라 하천이 제대로 그 복원이 된다면 한 1,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생태 복원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군요. 어린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아 친구들도 쓰레기 줍기 이런 활동들도 혹시 복원에 도움이 될까요? 쓰레기 줍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을 지키는데 아이들이 동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귀찮고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버리지 않으면 줍지 않아도 될 수가 있고, 저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한동안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을 가서 보니까 제 땅에 맞는 숲은 전혀 안 만들어졌어요. 왜 그러냐? 전문가가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학교 숲부터 저는 생태복원의 원리를 적용해보자. 제가 국립생태원 원장으로 오기 전에 서울여대 교수였었거든요. 저희 학교 건물 옥상에 제가 숲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탄소 흡수능도 높고 오는 곤충이 우선 달라요. 일반 조경하는 데는 집 주변의 파리 모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숲은 불암산 곤충들이 그쪽을 찾아오고 있어요. 곤충도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숲, 또 캠퍼스가 넓은 대학 캠퍼스 같은 곳에 생태복원을 제대로 한다면 탄소 흡수능도 높이고 또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혜택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연환경 조사 연구나 아니면 생태계 서비스 연구를 하는 걸 봐도 시민 참여 조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생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생태 복원이 왜 필요한지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미래 세대를 위한 더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저도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알고 주변에 많이 알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할 때가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미래를 위한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은 우리들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했죠. 어머니는 우리들이 성장 과정에서도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보살펴준 분입니다. 그와 같이 자연은 우리가 탄생할 때서부터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생존 환경입니다. 이 생존 환경은 우리들이 생활하는 환경과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생존 환경은 우리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환경입니다. 그 생존 환경을 되찾는 것이 생태 복원입니다. 여러분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생존 환경을 되찾는 생태 복원에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3차시 동안 이제 생태에 대해서 배우면서 저도 우리가 이렇게 생태 복원과 생태가 중요하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3차시 긴 여정의 마무리 인사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3차시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